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선물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남북 합의문을 놓고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주는 셈이 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메시지를 들고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대화 제스처가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는데 행사 시작 직전 취소했습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내일 국민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참 많은 하루입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 이후 한반도의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단이 북한에 다녀온 결과를 오늘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또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과 정치권에는 설명을 했고 다음은 우리 주변 나라들에게 설명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제 북한에서 돌아온 특사단이 내일 미국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여 가량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지 그 주요 포인트까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선물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면 합의는 절대 없다면서 당을 떠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 주제는 단연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중요한 고비라면서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면 좋을지. 그렇다고 다 안 될 거다, 북쪽에 놀아나는 거라고 생각할 일도 아니라며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화를 대가로 경제 지원 같은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딱 잘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면 합의는 절대로 없다며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선물을 주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있는 가운데 남북,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거기서 진전이 있을 때 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4월 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 시절 공약이 임기 1년 내에 정상회담 개최였다고 말했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정의용 실장은 지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임기 말 합의가 정권 교체로 물거품이 됐던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설명에 보수 성향 야당 대표들은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합의가 자칫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한 걸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 반응은 이어서 이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 성향 야당 대표들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5년 육자회담에선 북핵 폐기 로드맵까지 만들고도 무산됐는데 이번엔 다를 거라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앞에 체제 안전 보장 같은 전제 조건을 단 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서는 과거에 북한에 쏘갔던 전철은 이번에는 밟지 마시기를.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부분에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는 우리가 인정한 걸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문서로 인정하는 결과로 둔갑이 된다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또 굳이 남쪽만 언급한 것은 우리와 미국 사이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거라며 현혹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방법을 놓고도 시각차가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 폐기가 최종 목표임이 분명하지만 단숨에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들은 최소한 핵 동결 약속을 받고 제재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평양에서 어제 돌아온 특사단은 이제 주변 나라들을 찾아서 차례로 설명에 나섭니다. 그 첫 행선지는 미국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핵심인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대북 특사단의 투톱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내일 오전 미국으로 떠납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는데 무엇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앞서 정 실장은 북한이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회담에 임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발언을 중심으로 생생한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정 실장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은 미국 쪽 카운터파트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도 만나 북미 대화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방문 이후에는 정 실장은 다시 중국과 러시아로, 서 원장은 일본을 찾아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등 숨가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결국 핵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어제는 크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잘 알려진 대로 워낙 자주 바뀌어서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이 미국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The statements coming ou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very positive. Tha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Great thing for the world. So we'll see how it all comes about. 북한의 대화 자세를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신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하며 반신반의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건 강한 압박의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But I think they're sincere also because the sanctions and what we're doing with respect to North Korea include. 북한이 아쉬워 나온 만큼 대화에서 비핵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헛된 희망일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열심히 가보겠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진위를 의심하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탐지되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대화 자세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만약 시간 끌기용이라면 대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과거처럼 대화와 도발을 되풀이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란 경고입니다. 그동안 쌓일 대로 쌓인 상호불신을 어떻게 걷어내느냐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대북 특사단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이 있던데 이런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역시 뭐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 때문일 겁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한이 어쨌든 이 국면을 상당히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고요. 남북 관계가 돌파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제재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선 뭐 가장 좋은 게 뭐 핵 폐기를 선언하는 뭐 이게 제일 좋은데 항상 이게 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이런 대화 제스처가 사실 좀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시간 끌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금 어제 우리 특사단이 와서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핵 개발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요. ICBM의 마지막 단계, 즉 ICBM의 재진입 기술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아예 협상을 안 할 거냐 하는 점인 거죠. 물론 협상을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정식 기자의 지금 설명은 어쨌든 북한이 뭐 자체적으로는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북한에서 판단하기 지금은 협상 국면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보고 있다는 건가요?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국면은요. 지금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의 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을 너무 오래 끌어서도 안 되고 제재를 쉽게 풀어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또 이 대화 국면의 큰 변수로 여겨졌던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맞춰서 우리 군 당국은 훈련은 하되 가능하면 비공개로 하고 또 그 훈련 규모도 좀 줄일 걸로 보입니다. 미군 전략 무기도 이번에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펼쳐지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은 한미 연합훈련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전투기가 해안을 공습하고 수직 이착륙기, 상륙 기동 헬기, 상륙 돌격 장갑차를 동원한 한미 해병대의 대대적인 상륙에 이어 진격, 적 거점 함락 훈련을 공개해 북한에 과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합 상륙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방침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륙훈련 자체를 축소하는 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군 전략무기들이 동아시아와 괌에 유례없이 촘촘히 집결해 있지만 연합훈련 참가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상 북한이 연합훈련에 맞서 도발하고 한미는 전략무기를 대량 투입하는 시기였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올해는 도발을 하지 않았고 4월 말까지는 도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정찰 횟수가 훨씬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훈련임을 강조하던 군의 관행도 올해는 없어질 겁니다. 훈련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병력 수만 추려 공개하거나 아예 병력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미 양국군은 오는 18일 패럴림픽 폐막 직후에 구체적인 훈련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이 시간쯤 발표됐던 남북 합의 사항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남과 북이 합의한 정상회담 시기가 4월 말이라는 점입니다. 이 4월 말이면 방금 전 보신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정확한 날짜는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하겠지만 이 4월 말이라는 이 시점 자체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 이 평화의 집이라는 점입니다. 자,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곳은 모두 북한의 평양이었습니다. 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정상 간의 한 라인이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이 한 라인은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평양의 노동당 국무청사가 직통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화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6개 합의 사항 가운데 저희는 이렇게 핵심 내용을 3개의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이 3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 건지 유성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4월 말 정상회담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하자는 북한과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우리 측의 뜻이 조율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에 거세게 반발하며 남북 대화의 맥을 끊어왔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4월 말은 한미 군사훈련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북측이 이번엔 군사훈련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남북 대화가 이어지는 새로운 대화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은 우리가 제시한 선택지에서 북한이 골랐습니다. 평화의 집은 남측 관할 지역이라 김정은 위원장은 분단 이후 남측 땅을 받는 첫 북한 지도자가 됩니다. 북측으로선 평양에서 열린 1,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이라는 의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문점 자체가 남북 분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이 과거의 굴레를 함께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정상 간 한 라인은 서울의 청와대와 평양의 노동당 국무청사를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설치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북한 도발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모두 실패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설치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라인이 설치되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 등 돌발 사태가 일어나도 최고위급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지금부터는 성폭력 폭로가 나온 뒤 사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잠적하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가 내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께 사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행 폭로 이후 사흘째 도청과 관사 어디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떻게 대처할지, 또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지 등을 측근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의 한 측근은 김지은 씨가 절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서 지금까지 정무적 활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측근은 재판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변호인단 규모는 2~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 폭로 직후 안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수사나 재판 등 법적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석고 대조하는 마음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 전 지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랑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겠고. 안희정 전 지사는 내일 오후 이곳 충남도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국민과 도민들에 대한 사죄가 될 것이라고 안 전 지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4명의 검사를 배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김지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팀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의 검사로 꾸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과 김 씨의 의사를 반영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지사라는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추행을 범했다는 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 전 지사가 2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받게 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은 씨 측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를 돕고 있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김 씨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김 씨가 더 있다고 밝힌 추가 피해자의 미투 동참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려던 정봉주 전 의원도 성폭력 가해자란 폭로가 나왔습니다. 예정했던 출마 선언 직전에 의혹이 보도되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까진 미투 폭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23일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을 호텔 카페로 불러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사흘 전입니다. A씨는 강연회를 통해 알게 된 정 전 의원이 계속 연락해와 부담을 느껴 거절했는데 사건 당일 수감 전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 만나러 갔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행사 5분 전 취소했습니다. 오늘 일단 연기로. 오늘 안 하고요? 네, 오늘 안 합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복당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특별 사면된 정 전 의원은 복당을 위해 다음 주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미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복당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시장 출마를 계기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던 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계속되는 성폭력 폭로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미투 운동 지지를 뜻하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오늘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급 의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3원칙 등을 내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추가 폭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당내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진보 진영 전체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지만 미투 운동에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직원들이 쓰는 익명 게시판엔 미투 관련 글들이 오늘도 여러 건 쏟아졌습니다.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돌잖아요. 그럼 돌면 이제 그게 또 누구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어디 의원실이더라, 언제더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없다. 구조적 문제를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성이 적은 곳에서 이제 그런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보좌진의 채용부터 승진, 해고 같은 생사 여탈권이 개별 국회의원 손에 있는 구조다 보니 권력형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부터는 음악인 남궁현 씨의 성폭력 의혹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궁현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람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 이에 남궁현 씨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여성 한 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도 이 남궁현 씨에게 과거 수십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김수형 기자입니다. 남궁현 씨 성폭력 보도가 나간 뒤 SBS 취재진의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앞선 4분의 용기에 힘입어 고심 끝에 5번째 폭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시작했습니다. 폭로자 이 씨는 2000년대 중반 남궁현 씨가 일할 기회를 줘 만났는데 어느 날 업무를 이유로 자신을 집으로 불러들이더니 지압과 치료를 핑계로 신체 접촉을 시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추행은 유사 성행위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돼서 받아들여지면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면 70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거부할 경우 일도, 꿈도 포기해야 해서 이 씨는 무력하게 강요를 받아들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하는 현장에서 그 입동서 욕이 날라오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고 견디다 못해 이 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껏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앞선 폭로자의 용기 덕분에 미투에 동참하며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는데 그렇게 나서주셔서
저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서 저도 그 용기를 그분들처럼 주고 싶어요. 취재진은 이 씨가 설명한 남궁현 씨 집 구조, 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근무 상황을 입증할 자료도 있어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남궁현 씨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내용까지 해서 지금까지 모두 5분이 남궁현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5분 가운데 3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나머지 1분은 외국에 계셔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응원한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자,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폭로에 나섰지만 여러 사정상 아직은 자세한 신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분들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가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겪은 피해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3분이 오늘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신 A씨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제가 썼던 내용이 다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고 있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지금 화가 나 있고 저는 끝까지 사실을 밝히겠다라는 심정으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A씨의 글을 보고서 제가 예전에 당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분이 고소당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를 고소할 수가 있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그때 분명히 인정했으면서 그건 사실이고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애도 있고 결혼도 해서 살고 있는 마당에 고소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 뛰어들었겠어요? 네, 그때 A씨께서 이제 올리신 글을 보면은 당시 이제 남궁현 씨와 함께 있었던 한 작가분이 계셨다고, 그 당시 상황을 함께 보셨다는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분과 그 이후에 좀 연락이 됐거나 그분이 이 이후에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이런 건 혹시 없었나요? 그때 옷을 벗으라고 했었는데 내가 안 벗었던 게 내 잘못이냐. 그리고 나서 미투 글을 올렸고 그 이후에 사실 그 작가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남궁현 씨에게 이런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도 아직 세상에 말을 하지 못한 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제 글을 올리면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정말로 실제 이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나 그때 정황들을 봤을 때 너무나 비슷한 수법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분명히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과 비슷하게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소문으로도 많이 들었고요. 못 나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희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피해 경험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싸움 이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남궁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분들 거짓말장애로 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인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또다시 피해자를 짓밟는 행동 계속해서 하고 계시니 그건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네, 오늘 세 분 힘든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들의 용기로 우리 세상은 아마 분명 조금이라도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남궁현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남궁현 씨 측이 의견을 밝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인터뷰 내용 들으신 대로 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남궁현 씨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은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2, 또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폭로를 했고 힘없는 개인이 뭉쳐서 공동 대응을 하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다섯 번째 폭로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벌금형을 당하는 전례를 알아 그동안 침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피해자가 처벌받는 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남궁현 씨 측도 폭로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진실성과 공익성을 앞세워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데 여러 명이 유사한 피해 경험을 진술하면 진실성이 높아져 효력이 강해진다는 게 피해자 측 해석입니다.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일관되게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굉장히 큰 신빙성을 부여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피해자가 여럿이고 연대하는 것은 서로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명예훼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폭로자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향후 소송 국면에서 사법부가 내리는 판단에 따라 미투 운동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법무부 관계자와 면담했던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보상 인사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진행된 서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의 면담 상황을 녹음한 파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한간에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성추행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닌 인사 관련 요청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돌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후 사무감사와 인사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통영으로 반론이 나고 정사건까지 박탈될 만큼 제 업무를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말합니다. 사무감사 요 과정 이게 어떤 부당한 원인이 있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달라는 연출이 포함되어 있으신 거고 기본적으로. 서 검사가 당시 면담에서 보상 인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대화도 포함됐습니다. 비보상 차원에서 여기를 보내달라 이런 것도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녹음 파일을 그제 진상조사단에 제출하고 허위 사실 유포와 음해 등 2차 가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폭로에 관해 이른바 음모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했다는 건데 논란이 커지자 홍 대표는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오찬 자리에 앞서서 오간 말들입니다. 최고은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오찬 전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등장하자 홍준표 대표가 미투 운동에 무사한 걸 보니 참 다행이라고 인사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대표님이 무사하시니 저도 무사해야죠라고 뼈있게 받아쳤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른바 음모론을 언급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당 여성대회에서도 민망한 사건은 좌파 진영에서만 벌어진다며 미투 이슈로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음모론까지 직설적으로 꺼낸 건데 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정권 암투설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발언에 대해 설이 분분하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농담한 겁니다. 네. 추미애 대표는 홍준표 대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오늘 대화 음성은 모두 취재진 카메라에 담겼지만 청와대가 공식 행사 전에 이뤄진 대화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혀 음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1월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에 들어왔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돈 받은 거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던 첫 번째 조사와는 달리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 전 의원이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일가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만 현재까지 6명.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가족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이 잇따라 수사하고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은 정치자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선 전에 받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건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에 불법 수수한 돈에 대해 검찰은 보통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왔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뇌물죄와 달리 대가 관계가 없어도 돈을 받은 사실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단순 정치자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는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선 확정 이전이라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 수뢰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자였던 이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직 취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춘 사람에게 사전 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당선 전엔 사전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어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공사장 대형 건설 장비가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맘때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지기 쉬운데 오늘 시흥에선 높이 25m짜리 중장비가 골목길로 쓰러지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한 여성이 공사 현장 앞을 지나친 지 불과 5초 만에 거대한 기둥이 골목길로 쓰러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칩니다. 쓰러진 공사 장비는 땅에 구멍을 파는 25m짜리 천공기입니다. 폭발음이 들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많이 흔들렸고 사무실에 이제 직기류도 많이 흔들렸고요. 60톤 무게의 대형 천공기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부서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공기가 골목길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운 곳에 세워졌다면 주변 건물까지 덮치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천공기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지대를 받치던 흙이 무너져 천공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엔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9톤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 쓰러졌습니다. 공사 현장 집안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넘어진 펌프 차량의 콘크리트 지지대에 맞아 인부 2명이 다쳤는데 1명은 중상입니다. 지면이 흙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지면이 침하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를 불러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아파트에서 세탁실 배수관이 얼어 무려 1000세대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물이 역류해 거실이 물바다가 된 집도 많은데 LH 측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문틈으로 물줄기가 줄줄 흐릅니다. 물이 어느새 거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새 아파트 단지인데 지난 겨울 발코니의 세탁실 배수관이 얼어버린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1,580세대가 입주한 상태인데 처음 맞는 겨울 1,000세대에서 배관이 얼었습니다. 얼어서 막힌 배수관에서 물이 넘쳐 벽 틈으로 실내에 스며든 세대만도 40곳이 넘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집이 물에 다 잠겨 있더라고요. 느닷없이 당한 어떤 재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경기 고양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도 1,800여 세대 중 60곳이 배수관 결빙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물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공교롭게 두 아파트 모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시행사인 LH는 결로를 막기 위해 항상 열려 있도록 설계된 발코니 외벽 아래쪽의 환기구로 찬 공기가 들어와 배수관이 얼 수 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설계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계나 시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 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1000세대가 결빙 피해를 본 김포의 아파트 바로 옆에 LH가 3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820세대 가운데 결빙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10곳이 안 된다고 관리사무소 측은 밝혔습니다. 이곳은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피해 주민은 설계나 시공에서의 차이를 의심하면서 결빙 피해를 막기 위해 외벽에 단열재 보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LH는 원하는 세대에는 환기구 개폐 장치를 설치하겠다면서도 단열재 보강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고. 내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를 맞아 정부의 성평등 실태, 특히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훈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고위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5급 이상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이 절반이지만 여성 고위 공직자는 아주 적습니다.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0%까지 올리겠다면서 이걸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직은 임기 초반인데 현재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사실은 팀이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중앙행정기관 48곳에서 국실장급 등의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501명인데 여성은 97명, 6.5%밖에 안 됩니다. 특히 13개 기관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유를 물어봤는데 고위직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여성 공무원이 아직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럼 경력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뭐 이런 상황이라면 10% 목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행정학과 법 여성학 교수 5명에게 물었는데 모두 10%란 목표는 달성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OECD 평균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당장 인사혁신처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은 거라고 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이 13.5%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10%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일단 세운 거네요. 그럼 세부적으로는 더 어떤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일단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는 곳이 13군데나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개방형 공모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겠고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여성이 보직에서 차별을 느끼는 이른바 유리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직 할당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면 보장이 끝나고 그때 개인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준현 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월 5만 원 이상을 내는 개인 실손보험도 따로 가입해뒀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그 보험을 해지를 했다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이도 분명히 더 많을 거고 그때 보험회사가 다시 가입을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중으로 내는 셈이지만 퇴직하면 고령과 질병 이력을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렇게 개인 보험을 따로 들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복 가입자는 118만 명이나 됩니다. 앞으로는 단체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 이상의 특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5년 이상 단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암이나 백혈병 등 중대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후 별도의 심사 없이 단체 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단체 실손이 종료된 이후에 1개월 내에 퇴직 직전에 단체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단체 보험에 가입된 재직 기간에는 개인 보험 보험료 납부를 중지했다가 퇴직 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어젯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히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기상억하 속에 불법 조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NN 구형무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59톤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제11, 제1호가 전복돼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11명 가운데 선장 57살 이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4명은 실종됐으며 베트남인 3명은 구조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침몰 당시 함께 작업을 했던 쌍끌이 어선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바로의 위치 표시 장치를 고의로 꺼둔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당시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인 것이 침몰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그러나 사고 지점이 조업 금지 구역인데다 선박 위치 표시 장치가 고장나거나 꺼둔 점 등으로 미루어 불법 조업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업이 끝난 후 약 20분 후, 양막 후 20분 후 이동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진술을 파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 수사와 함께 헬기와 선박을 동원해서 사고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NN 구형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한국 썰매 대표팀에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경기장은 문을 닫았고 상비군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한국 썰매는 스켈레톤의 윤성빈이 금메달, 봅슬레이 4인승이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안방 트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기장 운영에 1년에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정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관리 책임을 맡게 된 강원도는 시설을 운영할 주체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3월부터 유망주 육성 훈련을 진행하고 9월 말부터 새 시즌을 준비하려던 대표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국내에 유일하게 생겼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정말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망주들의 산실인 상비군마저 등록 선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번 달부터 해체됐습니다. 지금 그 선수들을 이제 활용을 못한다면 앞으로 봅슬레이 스켈레톤의 미래가 보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모지에서 기적을 쓴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은 썰매 강국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이 오늘 평창 선수촌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북한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공기 배지가 달린 코트를 맞춰 입은 북한 선수단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24명은 오늘 오전 경의선 육로를 거쳐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김문철 대표단 단장은 최근 남북 분위기를 반영하듯 밝은 표정 속에 짧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북녘의 장애자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동패적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창에 온 북한 선수는 6명인데 노르딕 스키의 마유철과 김정현 2명의 선수만 출전합니다. 나머지 4명은 참관 자격으로 왔는데 이 가운데 김동영은 10살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일 공식 입촌식을 치르는 북한 선수단은 경기 일정이 끝난 뒤 오는 15일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북한의 사상 첫 참가로 평창 패럴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패럴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내일은 강원 산간지방에 또다시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최고 30cm의 큰 눈이 오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산간지방도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비로 내릴 텐데요. 서울은 5mm 안팎으로 조금 내리다 그치겠지만 남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 지방으로도 비구름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서울, 경기 지역부터 그치겠고요. 밤이 되면 충청과 호남 지방의 비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의 눈과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